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3월 10일이고요. 지금 10시 3분? 네, 정도니까 시간 맞춰왔죠? 이거는 이 정도는 뭐 세팅하고 이런 거 이해해 주시잖아요. 그죠? 네. 오늘 오는데 제가 그 날씨를 보니까 최저 기온은 서울이 보니까 0도더라고요. 0도고 최고 기온 한 8도 정도가 돼서 그래도 파카를 가벼운 걸 하나 입고 왔거든요. 이 위에. 근데 이 땀이 날 정도로 예. 밖에 날씨가 이제는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중순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완연한 봄 날씨가 머지않아 올 것 같네요. 이 겨울은 좀 가고 이제 뭔가 파릇파릇 새싹이 돋는 듯한 그런 봄날의 기운을 느끼는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한 주 시작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여전히 지금 좀 일정이 많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어서 최근에 되게 뭐라 그럴까요? 제가 제 인스타에도 올리겠는데 좀 감명 깊었던 시간은 이제 제가 작년에 책이 나온 다음에 쓸데없는 걱정으로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라는 이 긴 이름에 제 이름 긴 걸 좋아하나 봐요. 병원 이름도 길고 책 이름도 길고 그 책이 나온 다음에 하나 그냥 작은 꿈, 소망, 버킷리스트 작은 건 아니죠. 큰 거죠. 있었다면 이제 혹시 그 코엑스 스타필드의 별마당 도서관이라고 이 코엑스 중앙 쪽에 되게 이렇게 높은 청고를 가진 이제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강연을 해보는 거였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얼마 전에 그 강연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그리고 지나가시던 분들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들으시는데 많이 안 가시고 끝까지 서서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뭔가 이렇게 가슴 벅찬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요즘은 강연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세바 씨를 찍어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유튜브도 찍어서 아마 3월 중에 3월 말쯤일 거예요. 아마 3월 말쯤에 공개가 될 것 같고 두 번째 책이죠. 네. 할 일은 많지만 여전히 누워있는 당신에게 라는 제목의 이것도 이름이 길죠. 이게 무기력을 극복할 아주 작은 루틴의 힘 뭐 이런 부제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아마 조만간에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시국이죠.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의견도 갈리고 또 시끌벅적하고 그리고 앞날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 안 되는 측면들이 도처에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수선한 요즘을 모두가 다 지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요. 우리한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오늘 주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저 마음 깊숙한 곳에 본능적인 두려움이거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렇게 어수선한 시국일수록 우리 스스로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마음을 다시 좀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도 인사를 나누면서 시작을 하자면 산너머님께서 제일 먼저 인사해 주셨고요. 낚시하는 아재님께서는 제가 관심 있는 주제입니다라고 하셨죠. 이 메멘토 모리죠.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산너머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제일 먼저 인사 주신 다음에 오늘 제목이 제 마음에 와닿네요. 60대입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근데 뭐 오늘 주제는
사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했던 거는 뭐 청소년기 시절? 예. 청소년기 시절 보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엄청 많이들 갖지 않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윤희님께서 인사해 주셨고요. 섬소목수님께서 책 나왔나요? 하셨는데 3월 19일 날 발행 예정입니다. 굿모닝입니다 해주셨고요. 이브리그 한정판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반백의 품격님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습니다. 유인님께서는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유언장 연명치료 거부서도 준비했어요. 오랫동안 아파서 식구들에게 부담을 줄까 두렵습니다. 유인님께서 말씀하신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라는 건 죽은 이후에 이제 남겨지는 가족들에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다 했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나름대로 나의 삶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약간 이런 의미시겠죠? 푼수공주님께서는 떡볶이 책. 네, 제가 두 번째 책인 할 일은 많지만 여전히 누워있는 당신에게. 이거 제목 얘기할 때마다 왜 이렇게 제가 웃긴지 모르겠어요. 응원합니다 쌤 하셨고요. 넥스라인님께서는 바른 소리를 해야죠 뭐 이런 얘기 하셨고요. 아무래도 다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름이 다 있죠. 이브리가 한정판님께서는 선생님도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하셨는데 두렵죠. 저 두렵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선은 내세에 대한 두려움. 이거는 어린 시절에 주로 고민을 많이 하는 영역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지? 약간. 근데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죽음이라는 거를 간접 경험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좀 경험하게 되고 나이가 들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좀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느껴지게 되죠. 늙어간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본다거나 혹은 슬픈 상황에서 되게 비극적인 상황들을 마주하는 경우도 있고, 그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바라본다거나 남겨져 있는 사람들을 본다거나 하면 여러 가지 두려움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 우리가 죽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죠. 우리가 임종기라고 얘기하는 죽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남겨져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얘기는 좀 이따가 더 해보죠. 별이 빛나는 밤님께서는 스위스 디그니타스에서 엄마를 보낸 따님의 책을 주말 동안 읽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엄마는 죽고 싶지 않으셨다고, 그저 이 고통이 끝나길 바라셨을 뿐이라고. 죽음은 슬퍼요. 언제든 누구에게 나든요 라고 하셨고, 이분이 아마 이 책이 아니죠. 따님이 쓰신 거니까요. 어머님께서 뼈로 암이 전이된 말기암이셨다고 하네요. 그래도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시대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우리 지금 시대가요. 그거에 대한 것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에 이제 현대사회 이전, 소위 말해서 현대의학과 과학 문명이 이 정도로 발전되기 전에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가졌던 두려움이 다르다고 느낍니다. 여러분들 혹시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아까 제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두려움의 영역, 즉 죽고 난 다음에 세계에 대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컸던 걸로 보여져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어쨌든 과거에는 이 현대 문명에 대한, 그러니까 즉 과학 문명에 대한 게 되게 적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거에 대한 영역들이 좀 더 강했거든요. 뭐 중세 때는 훨씬 더 당연할 거고요. 중세 때도 훨씬 당연할 거고, 그 거의 근대에도 초기 현대까지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제가 어릴 적까지도
어느 정도 사회에서는 죽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두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중세 시대 때는 뭐 당연히 모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게 그렇게 또 옛날도 아니에요. 사실 제가 기억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실질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제가 초등학교 시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가장 큰 영역은 휴거였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휴거였어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무슨 소동이 있었잖아요. 1999년도인가요? 예.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우리나라 그 무슨 이단 중에 하나가 몇 월 며칠 날 휴거된다고 쌩 난리를 쳐가지고 전 나라가 시끄러웠죠. 외신 기자들도 막 오고 결국엔 휴거 안 됐죠. 네. 근데 그 배경에는 그 종말에 대한 두려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영역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돼 있겠죠. 이건 종교적인 영역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즉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종교의 영역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즉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종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과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안락사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하더라도 아까 전에 디그니타스 이야기도 하셨지만 안락사와 관련된 죽음을 언급하더라도 이 죽음에서의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그 배경은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내 삶 뒤에 내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단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죽음의 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락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돌아가시는 과정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어떤 방법들. 그게 지금 소위 말해서 디그니타스나 소위 안락사 연명으로 중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락사와 관련된 의사 조력 안락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여러 지금 법안들도 준비되고 있죠. 아마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머지않아 여기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법안 발의도 된 바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의 과정이 고통스러울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죠. 혹은 그 죽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피해들, 이게 경제적인 피해가 됐던,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이 됐던, 혹은 내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인지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즉 뭐 선망이나 치매와 관련된 내가 온전한 정신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혹은 내가 암과 관련된 말기 병으로 인해서, 말기 질환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과하게 사용할 때 고통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으로 우리의 인지 기능 자체가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삶을 연명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소위 말해서 그 메멘토 모리라는 그 개념에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근원이 불과 한 3, 40년 전과 최근이 확연히 다르다라고 느낍니다.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저한테는 어찌되건 제가 정신과니까요. 우울증으로 자살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진료로 오시죠. 이건 상담 영역이 아니라 진료 영역이니까요. 진료로 오시죠. 진료로 오셔서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부분들을 두려워하셨어요. 특히 종교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 스스로 나의 삶을 중단하게 되면, 끊게 되면, 포기하게 되면, 이거는 큰 벌을 받을 텐데, 죄악시 될 텐데에 대한 두려움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오히려
죽음 그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에게 뭐가 훨씬 더 크냐? 그 두려움의 강도가 뭐가 훨씬 더 크냐 하면 내세에 대한 두려움의 강도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간접 경험도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은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영역은 그리고 정보가 없는 영역은 불안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불확실하니까요. 불확실성이 극대화돼 있잖아요. 내가 아무런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죽고 난 다음 이후의 세상은 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죠. 아예 없을지도 모르죠. 있을지도 모르고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죠. 내세가 있다는 게 믿음이고 내세가 없다는 건 믿음이 아닌가요? 두 개 다 믿음이에요. 없다는 것도 믿음이고 그냥 허무맹랑 근거 없는 믿음이죠. 있다는 것도 믿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근거가 있다 그러면 신뢰라고 표현하겠죠. 하지만 이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죠. 내세가 있고 없고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거 거기서 뭐 구체적으로 뭐 천국 지옥이 있고 뭐 윤회가 있고 뭐 이거는 또 별개의 믿음의 영역이겠죠. 하지만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 불확실하고 더 불안하고 더 두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는 이 영역을 우리가 영어로 neglect라고 표현하거든요. 무시하고 있죠. 죽음 과정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간접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저 2년 전에 제가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저희 할머니 임종 과정에 대한 거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비욘디에서. 만 100세가 열흘 되시기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임종기 과정을 제가 쭉 봐드렸어요. 사망 진단서도 제가 끊어드리고 집에서 임종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 대한 거는 뭐 의료진이라면 이제 훨씬 더 잘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이 이제 뭐 질병이든 노환이든 나이가 들어서든 숨이 멎어가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거라면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간접 경험할 수 있죠, 우리는. 그렇다 그러면은 내세에 대한 두려움보다 죽음 과정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더 저는 그 공포 자체는 좀 더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공포는 공포죠.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역시도 비슷한 영역이고요. 다만 이렇습니다. 이게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말기 질환, 임종기 상황에 이르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어떤 그 질병의 경우는 과거에 비하면은 그 돌아가시는 임종의 과정에서 고통을 최소한으로 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의료진들이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를 뭐라 그럴까요? 의료의 영역이라고 생각 안 했던 측면도 있어요. 의사는 환자를 고치는 데만 전념을 했기 때문에 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은 생각을 하지 않았죠. 오로지 치료하는 데만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트라우마를 조절하기 위한 영역들, 그리고 그 임종기 과정이라면 그 과정에서 고통으로 느낄 수 있는, 통증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조절해 드리려고 하는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임종을 하시는 환자분의 가족분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한 어떤 정서적인 관리까지도 같이 권장을 하고 있죠.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호스피스 병동에서 주치의사로 그때 한 2년 넘게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건 이제 임종하시는 분들이 물론 신체적인 통증은 그때 당시에 이제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전체 호스피스 센터를 담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관리를 하시고, 저는 그 과정에서 이제 마약성 진통제 사용 때문에 생기는 선망이라고 그러죠. 혼동 증상이나
혹은 그 과정 속에서 불안이나 여러 가지 우울이나 가족분들의 어려움, 그리고 의료진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을 도와드리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은 좋아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 의료가 접근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우리의 삶이 너무 길어져 버렸다는 데 있죠. 즉 지금 평균 수명이 거의 80대 중반이죠? 80대 중반이죠? 평균 수명? 맞나? 80? 80인가? 80 안팎인가? 예. 제가 순간 헷갈리네요. 근데 지금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아마 임종이 될 때는, 예. 제가 임종을 맞이할 때는 거의 90대 중후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평균 수명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평균 수명이 80대 정도겠네요. 80대 조금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맞을 겁니다. 피디님 혹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실래요? 예.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제가 요즘 이렇게 숫자가 약해지죠?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인지 기능이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게 다만 문제는 우리 뇌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체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 예. 마지노선이 거의 90대 중반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90대 중반이 넘어가면 우리 신체 능력도 그렇고 아무리 건강하게 관리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신체 능력도 마찬가지고 인지 기능도 이제 그때부터는 현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틀렸네요. 예,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여성은 90세군요. 그 어디 후반이었어요. 제 기억에도 그래. 80대 후반이구나. 이걸 70대 후반이라, 70대 후반이면 또 너무 짧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예, 또 90대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긴 거 아닌가 했는데 실제로 너무 긴 게 맞네요. 지금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평균 수명이 여성 같은 경우에 90.7세, 남성 같은 경우에 86.3세니까요. 합하면은 전체 평균은 80대 한 후반, 8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 평균 수명 오래 사는 거죠. 이것보다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관리하신 분들은 더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100세 시대를 이제는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몸도 그렇고 이 인지 기능도 그렇고, 다만 의료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을 늘리는 데는 분명히 도움은 되겠죠. 예.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장 질환이나, 예, 뭐 관절이나, 예, 이런 우리 몸과 관련된 어떤 영역들은 소위 말해서 물리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예, 일정 부분은 여러 가지 재료의 발전 혹은 로봇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의료 기술로도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정말 향후에는 우리의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장기들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람 대 사람의 장기 이식을 했다면, 예, 지금 앞으로의 사회는 결국에는 동물을 통한, 동물에게 우리의 유전자를 복사한 동물이 이제 장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식의 시대를 살아갈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종간 이식이라고 표현하죠. 일부 지금 이종간 이식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네, 각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임상시험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염려하는 건 근데 뇌의 영역이죠. 우리가 뇌는 이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내 뇌를 새로운 뇌로 갈아 끼웠다 그래가지고 나의 인격체가 유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현대 의학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쩔 수 없이 남게 될 겁니다. 이거는 뇌가 늙어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예. 뭐 우리 모든 몸은 결국에는 늙어갈 텐데, 뭐 몸이야 뭐 이렇게 뭐 다른 대체적인 걸로 갈아 끼운다 하지만 뇌는 갈아 끼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몸만 건강한 채 살아간다면 이 과연 우리가 사는 걸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같이 있겠죠. 나중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이제 뇌사라는 걸 걱정하잖아요. 이때까지의 어떤 죽음의 경계에 있는 영역이었죠. 몸은 살아있지만 나의 뇌는 죽었어요. 대부분 이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특히 뭐 전두엽이나 우리 그 신체의 어떤 장기를 심장이나 폐나 우리의 기본적인 생체 기능을 유지하는 뇌 기능 외에는 손상이 됐을 때 우리가 그때 뇌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몸은 살아 있어요. 몸은 살아 있지만 뇌는 죽어 있는 거죠. 이게 과거에는 삶과 죽음의 한 경계선에 해당되는 좀 애매모호한 영역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뇌사의 영역과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몸은 그러니까 뇌는 살아있는데 몸은 우리 몸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경동맥과 정맥만 연결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에크모라 그러죠. 체외순환기 거기서 산소 공급이랑 뭐 혈액순환을 다 돌려버리면 우리 밑에 있는 몸은 죽었죠. 물론 뭐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간이라든지 신장 기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 그런 것들 만약에 다 대체해 줄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이 뇌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의료 기계에 의존해서 뇌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 뇌가 살아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되게 고민이죠. 죽음에 대한 경계 역시도 아마 정의 역시도 되게 어려운 영역이긴 합니다. 실제로 죽음의 정의에 대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죠. 고민하고. 근데 이것도 뭐 그 어떤 영역이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생물학적인 죽음의 정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죽음이라는 정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달라져 가지고는 뭐 영적인 영역에서의 죽음에 대한 영역은 또 다른 영역으로 완전 바뀌어 버리겠죠. 그래서 그만큼 죽음에 대한 영역들에 대한 고민이 과거보다는 복잡해져 가고 있고 앞으로는 더 복잡해질 만한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 뭐라 그럴까? 이 영역도 단순한 게 좋죠. 단순한 게 좋은데 너무 복잡해지니까 복잡하면 우리는 감당하기 힘드니까 무시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죽음 과정에 대한 고통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막상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두려움의 영역 중에 어떤 거를 두려워하시나요?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일까에 대한 걸 두려워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물론 제가 갑자기 사고사를 당한다면 물론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남겠죠. 아직까지 저희 딸 아직 뭐 어떻게 보면은 어린데 네. 그래도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살아가겠지. 왜냐면은 삶의 앞날은 제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 친구 역시 제 자식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고 제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제가 좀 더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제가 만약에 갑자기 죽는다면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그래도 열심히 잘 살았으면 좋겠다에 대한 마음 정도겠죠. 반면에 죽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 죽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분들 어떠세요? 죽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 저는 현대의학을 너무 많이 믿는 걸까요? 뭐 만약에 제가 뭐 말기암 정말 임종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말기암이라 그러면 그쵸? 그래도 고통스럽겠죠.
근데 요즘은 암이라 하더라도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암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뭐 암의 병기가 많이 그러니까 의미가 많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아무리 암의 병기가 높다 하더라도 옛날에 암의 병기가 높으면 이게 병기를 따졌던 이유가 병기가 높으면은 그만큼 이제 병으로 인한 유병률이 높기 때문이죠. 아, 유병률이 아니라 사망률이 높기 때문이죠. 네. 근데 지금은 병기가 높다 하더라도 뭐 면역 치료나 이제 표적 치료 같은 것들이 가능한 암 종류가 되면 병기랑 상관없이 훨씬 사망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암 자체에 대한 영역도 그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물론 여러 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포기하기에는 내가 병기가 높다 해서 단순히 포기하기에는 이제는 현대의학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극복해 놓은 거죠. 그러면 어쨌든 내 몸이 허락하는 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죽는 과정이 왔을 때, 그쵸. 그 과정에 있어서의 그 고통의 두려움은 있지만, 그 고통의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죽는 과정에서의 그 두려움은, 그 고통은 현대의학의 영역에서 줄일 수 있는 데까지는 줄이려고 애는 쓸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영역들은 더 개발될 테니까요. 더 뭔가 이렇게 우리가 굳이 그 안락사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죽음에 대한 통증과 고통을 좀 최소한으로 시켜줄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발전된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저는 만약에 뭐 경제적인, 제가 이렇게 살아 있어서 경제적인 비용이 엄청 뭐 가중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연명의료를 그 뭐랄까요, 안락사까지 갈까? 네,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치매가 걸려서 뇌의 기능이 더 이상 뭐가 되지 않는데, 유지되지 않는데 무의미하게 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저도 이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임종기 한 2주에서 3주? 한 달 좀 안 되는 기간 동안은 할머니도 그래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은 되게 밤새도록 끙끙 앓으셨던 부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약을 사용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드리려고 애를 썼지만 그래도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 통증 과정, 그 통증과 그 고통 과정을 실질적으로 인지하셨는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다는 생각은 해요. 정신과 의사로서. 네. 그게 일정 부분 몸에서는 고통으로 인지를 하지만, 그리고 이제 겉에서 우리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되게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할머니의 정신세계 안에서는 이미 그 고통의 과정이 저장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봐요. 실제로 이제 수술, 그러니까 고령층에서나 아마 큰 트라우마 상황에서, 정말 큰 트라우마 상황에서는 이 선망 증상이라 그래서 우리 뇌가 마치 치매처럼 착란 증상에 빠지거든요. 뇌가 온전히 활동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우리 뇌가 완전 혼돈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면 막 헛것도 보이고 헛소리도 하고 안전부전 못하고 뭐 말도 못해요. 그 상황이. 그 엄청 불안해 보이고 뭐 엄청 고통스러워 보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치료를 다 하고 난 다음이 되면 안정을 찾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해서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제대로 기억을 못 하십니다. 그냥 자기는 사고 이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수술 이후에는 뭐 정신 차려 보니까 중환자실에 그냥 간간히 그냥 이 기억만 남아 있지
본인 스스로가 그 선망 증상에서 엄청 막 고통스러워하고 끙끙 앓고 이랬던 기억이 남아있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그 기억은 우리 몸의 반응이지 우리 정신의 반응은 아닐 가능성도 크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죽음의 과정에 있어서의 두려움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물론 이게 나중에 또 안락사에 대한 부분은 또 완전 다른 부분이기는 하죠. 그래도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종교 제가 그래도 기독교적인 영역에 있지만 이제 직업은 그렇지 않지만요. 직업은 정신과는 하지만 저의 어떤 개인적인 배경은 기독교적인 영역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후 세계에 대한 거를 기독교적으로 꼭 해석하고 싶지만은 않아요. 예. 왜냐면 저도 어디까지나 의사로서 바라보는 건 있기 때문이겠죠. 뭐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그냥 무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무에서 탄생했으니 무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근데 만약에 무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열심히 살 필요도 있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나중에 막상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허무할 것 같은데요. 혹은 뭐 그냥 과학적으로 따져서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만들어졌으니 결국엔 자연으로 돌아간다. 혹은 뭐 결국에는 우리는 분해되어, 그러니까 우리는 원소에서 이렇게 분자 구조가 조합돼 가지고는 우리의 몸을 이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분해돼서 다시 원소로 돌아간다. 또 어떤 분들은 에너지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의 신체는 이제 물질의 영역이지만, 예. 우리의 정신의 영역은 혹은 우리의 영혼, 스피릿이라고 표현하죠. 예. 혼의 영역은 에너지의 영역이 아닐까? 그래서 그 에너지가 어디서부턴가 우리에게 유지가 돼서 들어왔고 어딘가로 또 유지돼서 나가지 않을까? 뭐 어떤 경우에는 에너지가 그냥 뭐 자연 발생적으로 튕겨와서 내가 만들어주고 뭐 없어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상상할 뿐이죠. 뭐 임사체험 연구에 대한 거를 W님께서도 이야기를 주셨는데, 정신의학에서도 임사체험 연구하나요? 근데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임사체험과 관련된 걸 연구하는 분들도 요즘은 좀 줄었지만 예전에는 꽤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 영역도 일관된 게 아니니까요. 현대의학은 10명 중에 1명이 경험한 거면, 예, 이거는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어쨌든 통계 영역이에요. 동일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예, 그 안에서 유의하게, 그러니까 즉 정말 한 반 이상의 사람들이 동일한 경험, 유사한 경험을 한다. 동일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면 그건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우연의 영역일 수도 있거든요. 뭐 다양한 임사 체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뭐 막상 아이가 태어났는데 얘가 뭐 한 50년 전에 뭐 비행기 조종사 뭐 1차 세계대전 비행기 조종사에 대한 모든 기억들을 다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뭐 형제들에 대한 이름을 뭐 알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죠. 예. 그리고 그게 되게 팩트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언급이 되지만, 그게 아무리 팩트라 하더라도 의학적으로는 유사한 임사 체험을 했을 때, 그러니까 유사한 임종 과정에 있었을 때, 임종은 아니죠. 임종을 해버리면 안 되니까. 유사한 임사,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했을 때, 확률적으로 유의하게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해줘야지 이제 그 임사 체험이 과학적으로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냥 몇 명이 돌발적으로 경험한 거라면
뭐 종교적인 측면에서나 우리가 그냥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믿음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학의 영역으로 가져가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어디선가는 왔을 거고 어딘가로는 남을 거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같은 거기도 하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그 유가 무로 돌아간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과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여튼 그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나 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던 정확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전 적어도 이 영역으로는 남겨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그 메멘토 모리는 막상 죽고 난 다음에 너가 받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라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저 죽고 난 다음에 상황은 우리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걸 기억하라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심각하죠. 여러 번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심각하게 올랐어요. 올해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어요. 심지어. 아직 뭐 올해 상반기가 안 지났기 때문에 올해 데이터를 추정할 수는 없지만 올해도 저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환자들이 저에게 왔을 때 물론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약물 치료 뭐 이런 부분들에 그 기저에 있는 부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리고 그 우울감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파악하고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물론 있죠. 근데 적어도 그 자살 영역에 있어서 제가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는 사람이 죽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실제로 그래요. 사람은 되게 아이러니하게 정말 그 목숨이 가볍게 없어지기도 하지만 또 즐기기도 해요. 사람이 쉽게 죽지 않아요. 내가 죽으려고 시도했을 때 그 죽으려고 하는 시도가 오히려 나에게는 장애로 남을 수도 있어요. 상처로 남을 수도 있어요. 죽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고 시도했을 때 내가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나의 고통만 더 가중시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무로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 무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 저도 제 삶을 포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보장만 있다면. 즉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죽고 난 다음에 상황이 우리는 무에서 만들어져서 결국엔 죽고 나면 무로 돌아가. 이게 확실하다면 그럼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난 죽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모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는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예요. 근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무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어요. 뭐 그것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일지도 모르고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근데 죽고 난 다음에는 내 고통이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비극적인 행동들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죽음을 기억하라는 그 영역에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상황은 우리가 몰라요. 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가지자고요,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윤회가 돼서 내가 죄가 많으면은 뭐 미물로 환생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천당과 지옥이고 이런 얘기를 떠나서 죽고 난 다음에 세상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그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벌벌벌 떨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우리가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영역에서의 삶은 우리가 그래도 살아내자.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치와 의미와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애쓰자. 설령 내가 좀 고통스럽고 힘들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걸 내가 맡은 바 상황들을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완수하자. 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불확실성을 기억하는 메멘토 모리라는 걸 가질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우리보다 앞서 삶을 사셨던 분들이 그런 삶의 자세로 삶을 살아갔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지만 현대의학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 사회가 AI든 뭐든 로보틱스든 엄청난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룬다고 하지만 인류는 절대로 죽음 이후의 상황을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인류가 시작할 맨 처음에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앞으로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동등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을 그래도 지켜나가려고 의미 있게 가져가려고 살아내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어떡해요? 태어났는 걸. 가끔 청소년들이 철없이 그런 얘기할 때 있어요. 정말 내가 철없다.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엄마 아빠가 나를 내가 원치도 않는데 낳았잖아요. 야, 모든 사람들은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 없어. 다 똑같은 거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왜 너는 아빠 엄마한테 원망을 하니? 아빠 엄마라고 너 같은 딸이 태어나기를 다 계획하고 생각해가지고 낳았을까? 아니야. 아빠 엄마도 그냥 결혼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또 우리가 애를 가지는 거고 낳은 거야. 근데 너의 삶에 대한 영역을 왜 아빠 엄마한테 전가하려 그래? 너의 삶인데. 다 우리한테 주어진 삶이라는 거죠. 아마 여러 가지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서 생각을 좀 같이 나눠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돼서 그래도 좀 마무리를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죽음을 떠올릴 때 여러 가지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들은 대응을 하되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 불확실의 영역으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기억해야 하는 건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다 그래도 일정 부분 마음 안에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내가 어떻게 풀어낼 수 없는 숙제처럼 가지고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따지고 보면 원죄 같은 거겠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원죄가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약간 목줄 잡혀서
뭐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하나님한테 그 원죄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걸 수도 있죠. 열심히 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신성모독이 일어나요. 네, 아니 죄송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듣기에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다. 왜냐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긍정적인 가스라이팅도 있고요, 악의적인 가스라이팅도 있어요. 예. 부모님이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가스라이팅이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 제가 나중에 다 찾아서 볼 거고요. 예. 제가 좀 드린 말씀들이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항상 뭐라 그럴까,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 스스로도 돌아보려고 항상 애쓰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주제인지라 좀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좀 날리지 않게 조곤조곤하게 해서 뭐랄까 재미없다는 댓글이 자꾸 있던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정신과 의사의 세상 읽기 시간으로 비욘디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